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설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밀 왕실 수사관 박문수에 관한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제1장, 마을의 자랑이 된 열려문. 봄비가 갓 그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고을 입구에는 막 세워진 커다란 나무문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과 검은 기와로 꾸며진 그 문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웅장했습니다. 그 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의 이름은 열려문. 마을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여인이었지요. 남편을 따라 죽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절개였습니다. 그 문이 세워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고을의 한 집안에서 남편이 죽자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떠들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만에 목을 메었다지요.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관아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 나라에서는 그 며느리를 기리기 위해 이 마을에 열려문을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순식간에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저 집안에 열려가 나왔습니다. 가문이 크게 빛났지요. 하지만 그 마을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려가 되었다는 그 며느리의 여동생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연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언니는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계집 또 시작이구나. 언니 죽고 미쳐버렸다더니. 어떤 사내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열려가 되었는데 배가 아픈 모양이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계집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열려는 미담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말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소연을 쫓아냈습니다. 가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소연은 먼지가 이는 길바닥에 무너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열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은 마치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높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이미 열려의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전설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천천히 마을 어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떠돌이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내가 연려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 사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그 사내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마을에 거짓으로 세워진 명예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미쳐버린 여동생. 연려문이 세워진 뒤로 마을은 며칠 동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을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 앞을 지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을에도 이런 연려가 나오는군.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연려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며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며느리의 여동생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머리가 흐트러진 채 마을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외쳤습니다. 언니는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언니 죽고 정신이 나갔다더니 어떤 사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려가 나온 집안이 부러워서 저러는 거겠지.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연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피식 웃었습니다. 미친 계집이구나. 연려문 세워진 집안에 감히 저런 말을 하다니. 어떤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언니 잃고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연려 이야기가 훨씬 듣기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 한 사내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런 재수없는 말을 하는 계집은 쫓아내야 한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퍽! 돌이 소연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외쳤습니다. 소연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가라. 미친 계집아. 소연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 마을 어귀까지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소연은 한참 동안 길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과 흙이 뒤섞인 얼굴로 연려문이 있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조용히 소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억울하신 모양입니다. 소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보십시오.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소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들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어사 박문의 눈빛이 조용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열려문은 거짓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다시 열려문이 있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고을의 거짓으로 세워진 열려의 이야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3장 수상한 열려의 집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열려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에 모여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이 고을에 열려가 나왔습니다. 나라에서도 칭찬을 내렸다지요. 어사 박문수는 주막 한쪽 구석에 앉아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먼지가 묻은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저 떠돌이 나그네로만 보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며느리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까?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사흘 뒤에 목을 메었다 합니다. 다른 사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울었다더군요. 사람들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수의 눈빛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남편이 죽고 사흘 만에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열려문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열려의 집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찾아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가문이 크게 빛났습니다. 잠시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얼굴이 거칠어 보이는 남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열려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슬픈 얼굴을 지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안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어사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식 잃은 집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 열려 이야기를 듣고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멀리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나 보군요.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찌하여 목숨을 끊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어딘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참으로 정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의 시선이 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방이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바닥에는 아직도 장례 때 쓴 지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그 방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남동생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저 울다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을 맸을 뿐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마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 문지방, 그리고 며느리가 죽었다는 방.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가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서며 열려 문이 보이는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흔적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 밤 어사 박문수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아직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밤이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밤의 조사.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마을 골목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발길로 시끌벅적하던 연려의 집안도 밤이 되자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아래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낮에 살펴본 집안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남동생의 말투, 그리고 며느리가 죽었다는 방.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담장을 가볍게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밤이슬이 내려 흙이 축축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죽었다는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조용히 문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등잔을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방은 이미 장례를 치른 뒤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둥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기둥에는 깊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미친 듯이 긁은 흔적 같았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자국은 아래쪽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이런 흔적을 남길 리 없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의 나무판 일부가 다른 곳보다 조금 어두웠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손으로 그곳을 문질렀습니다.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물로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피를 지우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의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 어딘가에는 반드시 밧줄을 걸었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들보에는 밧줄 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을 매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의 손톱 자국, 지워진 핏자국, 그리고 밧줄 자국이 없는 들보. 어사 박문수는 확신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재빨리 등잔 불을 끄고 몸을 숨겼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잠시 그 방 앞에서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남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사 박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동생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는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뒤 어사 박문수는 연려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에 문 위의 깃발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문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문으로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열려라 부르지만 잠시 뒤 말했습니다. 나는 살인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사 박문수의 수사는 자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제5장 첫 번째 균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열려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며느리였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천천히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노파들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나그네처럼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연료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노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며느리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남편이 죽자 바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노파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다른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에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늙은 노파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노파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자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우물가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소리쳤다 하셨습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른 노파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노파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못 들었겠지요. 하지만 처음 말을 꺼낸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꿈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연료가 그런 소리를 낼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이야기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연료 이야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어느 쪽에서 들렸습니까? 노파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연료가 살던 집 쪽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물가에는 어사 박문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우물가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어사 박문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각이 맞기 시작하는군요. 소연이 놀란 눈으로 어사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을 한쪽에 서 있는 연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문이 아침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의 눈에는 그 문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숨기려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연려 이야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숨겨진 재산.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들렸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지요. 아니라니까요. 헛소리일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연려 이야기를 계속 떠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을의 오래된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 명의 장정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려문이 세워진 집안 말이요. 참으로 복받은 집안이지. 그때 한 장정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안은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귀가 그 말에 멈추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장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에 말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그 집안에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땅이 수십 마지기였고 농과 밭이 마을 절반이나 되었지요. 다른 장정도 거들었습니다. 곡식 창고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잠시 술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어사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가지게 됩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어사 박문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노인이 술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른 장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내가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재산이 며느리에게 간다는 것을. 노인이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사 박문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자살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방 안에는 밧줄 자국이 없었습니다. 기둥에는 발버둥친 손톱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지워진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이야기. 남편의 재산이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이는군요.
주막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연려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그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열려라.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라면 어사 박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만든 살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어사 박문수의 마음속에서 사건의 윤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며느리를 열려라고 부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사 박문수는 다시 소연을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7장 여동생의 기억. 그날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계집이라 손가락질하던 소연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 또 울고 있구나. 언니 죽고 정신이 나갔다더니. 하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소연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연려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십시오. 소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또 묻는 것입니까?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 한참 동안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곳에 있었습니까? 소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죽은 뒤로 늘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이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눈빛이 집중되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들렸습니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시 뒤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눈을 좁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소연이 손을 들어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집 뒤쪽입니다. 어사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사 박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뒤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소연이 놀란 눈으로 어사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 우물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어사 박문수는 그 우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8장 우물가의 증거.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꺼지고 마을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을 뒤편으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소연이 말해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쓰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우물가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땅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주변의 흙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 누군가가 발로 마구 밟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몸을 숙여 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조금 파보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것은 몽둥이였습니다. 두꺼운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등잔을 켜서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몽둥이 끝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피었습니다. 어사 박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었군.
잠시 뒤 어사 박문수는 다시 흙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비녀 끝은 부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잠시 그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동생이 며느리를 공격했습니다. 며느리는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방 기둥에는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댁 사람들은 시체를 끌고 나왔습니다. 소연이 말했던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우물가의 흙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흙에는 희미하게 끌린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열렬하고 불리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범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것. 어사 박문수는 몽둥이와 비녀를 조심스럽게 옷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물 옆에 서서 잠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연려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문은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사 박문의 눈에는 그 문이 이제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처럼 보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마을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구장, 흔들리는 얼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논으로 향했고 우물가에서는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려의 집안에도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어머니와 남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려문이 세워진 뒤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구나. 남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이름이 온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잠시 들렀던 나그네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나그네였군요. 어사 박문수는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던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동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물 근처에서 말입니다. 남동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우물 근처 흙이 뒤집혀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남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몽둥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동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몽둥이에 피가 묻어 있더군요. 그 순간 남동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집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비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목을 메어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물 근처에서 피 묻은 몽둥이와 비녀가 나옵니까? 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남동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나그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암행어사의 등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갑자기 관아의 군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북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쿵, 쿵, 쿵. 군졸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졸이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지금 즉시 관아 마당으로 모이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잠시 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열려의 집안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동생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군졸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며칠 전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군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나그네가 왜 관복을 입고 있지? 그때 그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그 나그네가? 사람들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나리. 관아 마당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남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려가 있다고 들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사 박문수가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거짓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어사 박문수는 군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군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군졸의 손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 묻은 몽둥이와 부러진 비녀였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그것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물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남동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연려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사 박문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있었던 것은 살인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이라고? 설마. 어사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들이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남동생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열려라 불리던 이야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1장 범인의 자백.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은 채 어사 박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려의 집안이라 칭송받던 시어머니와 남동생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졸에게서 피 묻은 몽둥이와 부러진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우물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남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몽둥이는 누구의 것인가? 남동생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하라. 남동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동생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사 박문수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어사 박문수가 손에 들고 있던 비녀를 들어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죽은 며느리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비녀에는 피가 묻어 있다. 남동생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지워진 피의 흔적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사 박문수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들보에는 밧줄 자국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럼 자살이 아니잖아. 살인이란 말인가? 어사 박문수가 크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남동생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들이 며느리를 죽였다. 그 순간 남동생의 다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남동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남동생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냐? 남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재산이 전부 형수에게 넘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참지 못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인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집이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계집이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어사 박문수가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들을 포박하라. 군졸들이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아 뒤쪽에서 한 여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미친 계집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연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12장 연려문의 붕괴.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려의 집안이라 칭송받던 시어머니와 남동생은 이제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믿기 어렵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열려라 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이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려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사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탐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 역시 그 거짓 이야기를 믿고 칭송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사 박문수가 마을 어귀를 가리켰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문을 보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연려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문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문은 거짓 위에 세워진 문이다. 그리고 잠시 뒤 크게 명령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문을 당장 허물어라. 군졸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도끼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쾅! 첫 번째 도끼가 연려문의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쾅! 두 번째 도끼가 내려쳤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쿵! 큰 소리와 함께 연려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무너진 연려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미친 계집이라며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바로 진실을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명예를 쉽게 믿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연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연려문의 나무 조각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거짓된 연려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